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북한산 중턱의 전경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투경찰로 차출된 저는 서울의 북한산 중턱에 있는 전경대 뱃속을 받아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상경 꺾었을 때쯤 새막사가 지어져 막사를 옮겼지만 그 전까지는 산속에 있는 전경대라 그런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낡은 건물들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연병장 입구 쪽 유류창고에는 새마을 운동을 할 때쯤이나 있다던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글이 써 있었죠. 그 창고 위에서 비오는 날 밤에 하얀 귀신이 소매를 펄럭거리며 가만히 서서 막사를 쳐다보는 걸 봤다는 본부 중대 선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근방 사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북한산 아래쪽엔 산장이 여러 개 있고 좀 올라가다 보면 인적이 뚝 끊어졌죠. 그러면 저희 부대 하나가 덩그러니 남습니다. 부대 취사장 뒤편에는 계곡물의 상류 지점인데 마를 듯 하면서도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그런 간신히 흔적만 남아있는 냇물이 하류로 흘러내려가고 그 뒤를 건너가면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전혀 없는 한낮에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산길이 펼쳐집니다. 그쪽은 쳐다만 봐도 꺼림칙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쪽으로는 군생활하면서 서너 번 밖에 가보지 않았을 정도로 버림받은 곳입니다. 진짜 낮에 들어갔는데도 으스스하고 귀신 생각이 들 정도로 을씨년스럽더군요. 거기엔 육초소라고 버려진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된 듯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고 그런 곳이죠. 선임들 말로는 그곳에서 자살사고가 일어나 그 후로 버려졌다고 합니다. 같은 소대에 있다가 본부 중대로 뽑혀 치사병 일을 하던 후임이랑 어둑한 저녁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그 초소 쪽에서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담배 피고 있는데 계곡 너머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민간인은 절대 올 수 없는 그곳. 그날은 비도 오슬오슬 내린 날이었는데 그 소리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부대에서 기르던 고양이와 강아지가 나타나 그쪽을 보며 미친 듯이 짖어대더랍니다. 흔히 개나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고들 하는데 굉장히 꺼림칙했다고 합니다. 괴담 같은 걸 좋아하던 저는 만약 그게 사랑이었다면 강아지가 해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군요. 그 후 며칠 동안 출동으로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 녀석들이 생각났고 도통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봐서 다시 그 후임에게 물어보니 그 녀석 안색이 변하면서 고양이는 그 이후에 어디로 갔나 한 번도 못 봤답니다. 참 사람 잘 따르던 녀석인데 그리고 강아지는 죽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느낌이 딱 들어맞아서 놀랍더군요. 어떻게 왜 죽은 거냐니까. 어제 중대장님이 저에게 와서 다짜고짜 그 녀석을 잡으라고 몸보신 좀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큰 냄비를 열어 보이던데 그 안에 그 귀여운 녀석이 들어있더군요. 그 정체불명의 소리와 함께 그곳을 향해 짖어대던 두 녀석이 동시에 사라져버리니 참 뒷맛이 개운치 않았던 일이네요. 새막사로 이주하기 전에 구막사는 소대마다 다 떨어져 있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 구막사에서 불침번할 때 일입니다. 막사문을 막 열면 바로 백열전구등 하나에 어둠 가득한 산풍경이 들어옵니다. 공기가 너무 탁해서 잠시 밖에 나와서 밤 공기 좀 쓸 겸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샤르르륵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뒤를 돌아봤는데 제 눈에 비친 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이 막사 안으로 스며들 듯이 사라져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무섭더군요. 이걸 따라서 들어가 봐야 하나. 들어가도 불침번등 하나 살짝 있고 그것도 너무 어두워서 사람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막사 안으로 귀신을 따라 들어가 봐야 하나 선뜻 내키질 않더군요. 약간의 시간이 좀 지나자 끼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후임 하나가 딴번복이 되어 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웠기에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하며 화장실 좀 가겠다는 그 녀석을 보면서 너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냐고 물어봤는데 상기된 표정으로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자다가 가위를 눌렸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고 무언가 답답하더랍니다. 어떻게든 가위를 풀려고 하던 그 녀석이 본 것은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자기 목을 막 조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본 것은 정녕 그 귀신이었을까요? 새막사로 옮긴 후 여러 편한 것도 있었지만 불편해진 것도 있었죠. 그중 하나가 연병장이랑 너무 멀어 출동을 하거나 취사장을 갈 때마다 발품팔이가 심해졌습니다. 암튼 출동 시엔 항상 각 소대마다 한 명씩
소대에 비상요원을 남겨놓고 출동하죠. 몸이 아픈 환자나 아니면 왕고가 주로 남습니다. 그리고 출동을 마치고 귀환할 때쯤 되면 본부 중대에서 연락을 때립니다. 그러면 연병장에 나가서 소대원들이 돌아오는 것을 마중 나가야 하는 게 관행이죠. 전 그때 저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왕고였었고 소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시위가 꽤 격렬했던지 밤늦게서야 본부 중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소대에 남아있는 두 녀석이랑 같이 연병장으로 내려가 본부 중대 구막사 앞쪽에서 귀환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 버려져서 문짝이며 창문이며 뜯겨나간 구막사는 폐가 못지않은 포스를 뿜어내고 있더군요. 군생활 마지막이라 구막사 하나하나를 추억에 잠겨 바라보던 제 눈에 이상한 게 들어옵니다. 무언가 사람이 구막사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쪽에 사람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두 녀석에게 너희들 못 봤냐? 막사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물었지만 둘 다 못 봤다 하더군요. 창문이며 문도 뜯겨나가 열려있고 바로 앞에 사람도 있으니 전 막사 안으로 혼자 들어가 봤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반대편 끝까지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 후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네. 내가 잘못 본 모양이다. 그러자 제 말을 들은 두 녀석의 얼굴 표정이 그 순간 살짝 굳어버렸습니다. 수경님 정말 찾아보셨습니까? 수경님은 막사로 들어가시자마자 창가로 와서 저희만 쭉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막사 안으로 들어가 창가로 걸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나는 그들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황은 내가 경험한 것과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다. 나는 더 이상 그 구막사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나에게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 그 이후로 나는 그곳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날 밤의 기이한 경험을 떠올리며 소름이 끼치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우에게 홀렸다. 고등학생 때 반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업계이기도 하고 양아치도 많아 끼리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보내던 반장이었죠. 얼큰하게 마시면 술 냄새가 진동해 가족에게 들킬 게 뻔하니 세 잔만 하고 술 냄새도 날릴 겸해서 걸어가기로 했답니다. 체격도 건장하고 단단하게 생긴 녀석이었고 술도 센 친구라 소주 세 잔은 입가심 정도였는데 집이 시골이라 깜깜한 곳을 가로등에 의지해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쯤 가자 뒤에서 하얀 승용차 한 대가 자기 옆에서 서더랍니다. 동네에 이런 차를 가진 사람도 없어서 어느 집 친척이 왔다가 길을 물어보려나 보다 하고 고개를 숙여 쳐다보니 윈도우가 스르르 내려가는데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는 운전자가 시익 웃으며 자기 목소리로 이제 가니? 라고 말하더랍니다. 옆 좌석에는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고요. 그나마의 술기운도 싹 가시고 등골이 오싹해져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방향을 향해서 나 살려라 하고 죽어라 뛰었답니다. 뛰는 와중에도 뒤에서 차에 타고 가 라는 소리가 귀 옆에서 속삭이듯 선명하게 들렸다더군요. 그런데 암만 뛰어도 가로등 길만 나오지 집이 안 보이더랍니다. 본래 출발 지점에서 집까지 한 20분쯤 걸리는데 중간쯤 왔으니 뛰었다면 10분도 안 걸릴 텐데 집이 안 나오니 더욱더 겁에 질려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뛰었나 땀에 흠뻑 젖어서 숨은 턱까지 차서 주저앉을 판에 집이 보였죠. 후다닥 들어가서 안정을 취하고 시간을 보니 20분 거리인데 2시간이나 더 지나 있었다고 하네요. 듣고 있던 저도 멍해져서 미친놈아 2시간이나 뛴 니가 더 무섭다라고 해주니 자기도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듣기론 여우에게 홀리면 산속을 헤매다가 죽는다고 하는데 별일이 다 있군요. 세 번째 이야기, 관을 끌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 평소 가위에 자주 눌리는 내 친구는 이 날도 가위에 눌린 걸 알아차리고 금방 깨겠지 하며 어떻게든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날따라 가위에 심하게 눌렸는지 잠들기는커녕 더욱더 의식이 또렷해지더래.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눈이 떠졌는데 내 친구 잠자리가 발밑에 베란다가 보이는 위치거든. 어쩐 일인지 베란다에 시선이 꽂히더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몸은 짓눌린 채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가 희고 산발된 노파가 검은 옷을 입고 관을 들고 지나가더래. 그것도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왼쪽 편으로 슬슬 관을 끌고 가더래. 처음에 얼굴만 나왔을 때는 귀신이구나 싶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대. 점점 모습이 보이는데 뭔가 어깨에 메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망태를 들고 가나 했는데 이게 웬걸. 엄청 오래돼서 낡아 빠진 관을 메고 가더래. 너무 무서워서 식은땀이 범벅이 되고 눈을 감거나 시선을 떼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되고 계속 그 노파가 가는 방향으로 눈이 돌아가더래. 순간 친구는 기절하듯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났대. 그렇게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지쳤는데도 평소에 깨던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지. 근데 그 시간이면 엄마가 부엌에서 아빠 아침을 차려드리려고 준비하시느라 뚱땅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서 거실로 나갔더니 부모님이 베란다에서 목을 내밀고 아래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래. 친구는 전날 가위 눌리면서 베란다를 지나간 노파도 그렇고 괜히 느낌이 이상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좀 큰 소리를 쳤나봐. 그랬더니 부모님이 놀란 얼굴로 학교 좀 늦게 가라고 하셨지. 옆동에서 여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해서 지금 수습하러 구급차들이 왔는데 피랑잔재가 너무 많이 퍼져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순간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 걔는 확신하더라. 그 노파가 그 여자를 데려가러 온 거라고. 자살하는 사람이라 깔끔한 사자가 정식으로 오지 않고 낡은 관을 가지고 노파가 온 거라고. 아직도 그 생각하면 그 친구는 너무 무섭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해. 네 번째 이야기, 어린아이를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지 마라. 친한 친구의 외할머니가 올 여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니 회사 직원분들도 오셨지. 그 중에 어떤 직원이 5살배기 애기 손을 잡고 왔대. 친구 어머니는 그렇게 어린 애기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오는 일이 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여겨보셨다고 해.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 어머니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 어제 장례식장에 온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익사를 했다네. 장례식에 참석한 다음날 가족들끼리 워터파크에 갔는데 아이가 없어졌다나 봐. 가족들과 안전요원들이 아이를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폐장시간 후에 시체로 발견되었대. 그것도 상식적으로 5살 아이가 혼자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에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친구 어머니는 이 얘기를 듣고 죄책감이 드셨다고 해. 괜히 자신 때문에 조문을 왔다가 귀신이 씌어서 아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 얘기를 들으니 소름이 확 끼치고 왜 어른들이 어린애들은 장례식장을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셨는지 알겠더라. 나도 초등학생 때 어른들의 만류로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절만하고 바로 나왔거든. 어린아이들이나 기가 약한 사람은 장례식장에 갈 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갔다 오면 옷을 바람에 말리거나 소금을 뿌려야 한다는 것도 단순 미신으로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 5번째 이야기,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 내가 중3 때 겨울방학쯤 10시 반 정도에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정말 추워서 친구를 욕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지. 근데 코트 모자를 푹 뒤집어 쓴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코트 안에 아기가 있는 것 같았어. 우리 동네는 버스가 11시까지는 운영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려나 보다 했지. 근데 유달리 버스가 안 오더라고. 게다가 눈이 오기 시작했어. 눈이 조금씩 오다가 점점 입자가 굵어지는 게 버스도 안 올 것 같아서 속으로 저 아주머니랑 아기가 걱정되더라고. 그러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는데 아픈 아기의 울음소리 같아서 아기가 아픈 거 아닌가? 추운데 오래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아줌마, 저기요. 버스는 이제 안 올 것 같은데. 택시 타는데 저기 있으니까 택시라도 타세요. 라고 했거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저기요. 버스 안 올 것 같으니까 바래다 주실 분한테 연락하세요. 전화 없으시면 제가 핸드폰 빌려드릴 테니까 전화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줌마랑 나랑 눈이 마주쳤어. 아줌마 눈이 충혈되었는지 빨갛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가까이 오지 마. 다가오면 죽여버린다. 하면서 나를 죽일 듯이 쳐다봤어. 내가 뒤로 물러나니까 너도 내 새끼 죽이려고 그러지? 하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냈어.
난 과도를 보자마자 바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는데 눈이 와서 대리석 깔린 보도에 넘어졌어. 그러다 뒤를 봤는데 자기 아이 팔만 붙잡고 뛰었지. 머리가 덜렁덜렁하고 머리가 반은 빠진 인형이었어. 그 와중에 인형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났는데 내가 아픈 아기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였어. 그 인형이 우니까 내 새끼. 배고파? 좀만 기다려. 엄마가 잠깐 할 일이 있어서 하면서 보채는 아이 달래듯 껴안았지. 이 틈을 타서 나는 뒤도 안 보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 그 여자를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 근데 그 아줌마는 과연 여자였을까? 지금 생각하면 남자인 것 같아. 6번째 이야기, 복숭아 나무의 미신. 예로부터 전해오길 복숭아 나무가 집 안에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절대 집 안에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가 된통 혼이 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집들 안의 한가운데에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꽃이나 나무를 심는 걸 좋아하셨는데 아마 다른 나무라고 착각하시고 심으셨던 것 같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자라나고 꽃을 피울 무렵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얼른 저 복숭아 나무 베어버리라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꽃이 저렇게 예쁜데 베어버릴 필요가 있냐며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한 귀로 흘리셨습니다. 복숭아 나무 꽃 보신 일 있으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작은 분홍색 꽃이 가지에 마디마다 열려서 한껏 고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하면 그처럼 황홀한 광경도 흔치 않습니다. 그 나무는 정말 고왔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면서 집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숭아 나무를 베지 않아서 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말이죠. 어머니께선 갑자기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아버지께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지 않으셨는지 술을 드시는 일이 늘어 엄마와 다투시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숭아 나무 탓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감이 집안을 맴돌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도 아버지도 집에 계시지 않았고 저는 방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묘한 느낌. 문득 방 창문으로 복숭아 나무가 정면으로 보였는데 그날따라 복숭아 나무가 절 쳐다보는 것처럼 신경이 쓰였습니다.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결국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기척이 느껴지면서 머리가 쭈삣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시선을 약간 옆으로 돌렸는데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의 팔이 보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바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하얀 한복의 팔이 절 감싸 안으려는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집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를 가려는데 마당에 복숭아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곤 새벽에 갑자기 도끼로 베어버리셨다는데 그때부터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일도 잘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동네 아저씨들과 술자리를 나누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된 저는 다시 무서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복숭아 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집 주변과 뜰 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마다 복숭아 꽃이 아니라 한복을 입은 여자의 손이 나와서는 아버지께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결국 견디다 못한 아버지께서 새벽에 일어나 복숭아 나무를 베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아줌마 괴담. 말 그대로 이상한 아줌마가 우리 집에 들어왔었어. 평일 낮에 휴가 때문에 집에서 컴을 하고 있었지. 엄마는 내가 집에 있으니까 같은 동에 있는 아줌마네 집에 마실 가셨지. 그동안 밀린 미드를 틀어놓고 과자랑 수박이랑 쟁반에 쌓아놓고 정신없이 컴에 몰두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거야. 그러더니 부엌으로 바로 들어가더라고. 부엌에서 막살 씻는 소리도 나고 도마 소리도 나고
나는 당연히 엄마인 줄 알았지. 한참 미드를 보다가 목말라서 음료수 가져가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아줌마가 칼 들고 파 썰고 양파 썰고 도마질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아줌마 누구세요? 나가세요. 막 이러고 소리 질렀는데 칼까지 들고 있으니까 더 무섭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아줌마가 빙글빙글 웃기만 하는 거야. 뭔가 이상하더라고. 아무래도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게 딱 보이는 거야. 칼을 내려놓고 이번엔 또 막 행주도 빨더라고. 이때다 싶어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막 밀었는데 힘이 장사에다가 밀리지도 않아. 가만히 보니까 체구도 보통이고 화장도 얌전하게 하고 옷도 얌전하게 입었는데 발은 맨발이야. 신발도 안 신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우리 동 근처에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내려오라고.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고 했더니만 엄마가 몇 분 만에 기겁해서 다른 아줌마들을 다 데리고 집에 오셨어. 그런데 딱 들어오시자마자 아줌마 중에 한 분이 이 형님 또 이러시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알고 보니까 이 근처 사시고 평상시엔 멀쩡한 분인데 잠깐 정신이 깜빡깜빡 하시나 봐. 우리 집 위층 호수에 친구분이 계셔서 놀러왔다가 친구분이 화장실 간 그 잠깐 사이에 정신이 깜빡 나가서는 맨발로 계단을 내려와서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야. 하필이면 엄마가 잠깐 나가신다고 해서 문도 안 잠그고 있었던 거지. 아줌마들이랑 엄마랑 우리 집 슬리퍼를 신겨서 친구분네 어서 돌아가셔야지 걱정하시겠어요. 이러니까 빙글빙글 웃으면서 신발도 신고 손도 잡고 아줌마들 말은 잘 듣더라고. 나는 완전히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냉수 마시고 좀 누웠다가 엄마한테 왜 문 안 잠그냐고 화도 냈다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며칠 뒤에 그 아줌마가 정신이 돌아오셔서 미안하다고 과일 사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어.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정신이 나갔을 때 멍한 얼굴이랑 멀쩡하게 정신 돌아왔을 때 생기 있는 얼굴이랑 정말 다른 사람 같더라고.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본인일 것 같아서 슬프더라고. 자기가 잠깐 사이에 뭘 한지 모르니 얼마나 허망하고 힘들겠어. 사람의 뇌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알 수 없다는 걸 느꼈어. 귀신보다도 최고로 무서운 경험이었어. 8번째 이야기,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의 복수. 회사 동생의 돌잔치가 있어 토요일날 안양의 한 돌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좀 늦어서 돌잡이 할 때 도착을 하였는데 사회자가 아이가 잡을 수 있는 돈을 낼 사람을 찾고 있길래 어차피 돌비도 제대로 못 줬는데 돌잡이용 돈이나 내면서 생색이나 내자 하고 5만 원을 내고 와서 아이 돌잡이가 끝나갈 때쯤 아이의 방명록에 글이라도 적고 가야지 싶어서 방명록을 적으려는 순간 보통의 아이의 방명록은 누구누구야 잘 크렴 잘 자라렴 이런 글들인데 누군가 양쪽 빽빽하게 한가득 장문의 편지를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나서 처음부터 읽어내려가는데 순간 헉소리가 나더군요. 너무 길어서 간추려 그 장문의 편지의 내용을 써볼까 합니다. 영희야 세상에 빛을 본 지 1년이 되는구나. 축하한다. 오늘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겠구나. 난 너의 아빠 되는 사람의 고등학교 때 친구란다. 너의 아빠는 날 한 마리의 파리쯤으로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 아저씨는 너의 아버지를 하나의 쓰레기로 기억하고 있어. 그래도 친구란 게 뭔지 너의 돌잔치를 축하해주러 왔단다. 이 아저씨는 원래 오른손잡이였으나 너희 아버지의 모진 괴롭힘으로 인해 오른손에 신경을 다쳐서 왼손잡이가 되었고 배국 같은 아저씨의 손에 울긋불긋한 화상 자국도 너희 아버지의 작품이란다. 너는 꼭 너의 아버지의 그런 점을 닮아서 화가가 되었으면 하는 아저씨의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가 영희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영희도 아저씨처럼 인생의 패배자로 자랐으면 좋겠다. 영희야 생일 축하한다. 이런 장문의 편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있으니까 아이 사진을 보고 방명록을 쓰려던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의 편지를 읽고 아이 아빠 되는 사람을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곤 아이 엄마 되는 사람의 부모님이 그 편지를 보더니 황급히 치워버리시더군요. 그 아이 아빠였던 직장 동생은 돌잔치 이후로 회사 내에서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뉴스에서 대구 왕따 피해 학생 자살. 이런 뉴스가 한창 나올 때 저 동생은 저런 놈들은 다 죽여야 해 하면서 직장 내에서 유난히 성토를 하던 애였는데 사실은 자신이 그런 부류의 출신인 것이었죠. 결국 2월 18일자로 퇴사를 하였고 퇴사 전에 물어본 바로는 그 편지를 쓴 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쓴 놈은 괴롭힘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10년이나 뒤를 캤다는군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연락을 다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장문에 편지를 쓴 사람을 본 사람도 없다는군요. 학창 시절의 괴롭힘이 성인이 되어 자신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가슴에 날아왔군요. 당사자한테 복수를 하는 것보다 그 주변인과 당사자의 가족, 그리고 아이에게 저주를 퍼부음으로써 복수를 한 듯합니다. 그 편지를 보고 계속 생각해보니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기억을 되짚어서 내가 학창 시절에 누구를 괴롭혔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9번째 이야기, 사주팔자. 전 종교도 없고 사주나 타로 운세 이런 거는 재미삼아 보긴 해도 크게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돌이켜보자면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아왔었습니다. 큰 사건이라고 해봐야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가 깔끔하게 부러진 정도. 이외엔 다친 적도 크게 아픈 적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외에는 상을 치른 일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올해 들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올 초부터 자잘한 거는 말도 못하고 아주 큼직한 사건 사고만 줄을 잇고 있네요. 무진장 쪽팔렸던 일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못하겠지만 꽤나 큰 돈도 날려먹었고 건강상 문제도 생긴 데다 대인관계에도 전에 없던 갈등이 생겼고 어찌하는 일 족족 말아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드라이하는데 머리 위에서 드라이가 팡하고 터져버리니까 기분이 진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용케 안 다치고 그 흘린 정도였으니까 망정이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엄마 올해 진짜 막아꼈나 왜 이래? 라고 반장 난삼아 얘기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오래 지나면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자꾸 꼬이니까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올해만큼은 꼭 몸살이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20년 전에 우연찮게 들린 절에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이가 20년 뒤에 그 한 해를 보내는 게 아주 힘들 거라고 하셨고 그 해만 넘기면 앞으로의 인생은 무난할 거다라고 했다는데 바로 그 한 해가 저에겐 올해였던 거죠. 어머니께선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오랜 세월을 혼자서 신경 쓰고 있었다 하시더군요. 심지어 올 초에는 새해 다짐이 올해만 조심하자 이거였다네요. 앞으로도 몇 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땐 남은 5개월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신호등을 건너는데 웬 노부부가 절 빤히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는데 뒤에서 나지막히 들리는 말이 용케 아직 안 죽었네.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소름 끼치네요.